안녕하세요, 치과의사 손카롱입니다. 오늘은 입냄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. 우리가 흔히 입냄새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꼭 입안에서만 나는 냄새는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도 한 80에서 90%, 85%? 이 정도는 원인이 우리 입 안에 있다 라고 해요. 근데 입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서 또 입냄새가 날 수 있냐? 이비인후과적인 문제. 그러니까 입 주변에는 코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통로도 있고 다른 어떤 공간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입냄새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우리 축농증 같은 거 생긴다 라고 하면, 축농증이라는 거는 이 코 옆에 여기쯤에 미턱뼈 속에 거기에 공간이 크게 있어요. 동굴 같은 게. 그게 코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. 근데 그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에 염증이 생기고 거기 문제가 생겨서 고름 같은 게 생기고 하면은 그게 이제 축농증인 거예요.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당뇨 때문에 그게 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냄새가 난다, 이런 것도 있고,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난다,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난다,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요즘에는 그 중요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기는 해요. 자, 그러면은 80%, 90% 이 정도 되는 그 원인이라고 하는 그 입안에서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냐? 결국에 냄새가 난다는 건 그 공기 중에 냄새를 유발하는 어떤 입자가 들어 있어서, 그래서 그게 내 코 안에, 코 점막에 들어가서 그게 인식이 된다는 거잖아요. 그 입자의 정체는 대부분은 어떤 휘발성 황화합물이라는 거예요. 뭔가 영양분이 될 만한 게 있어요.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있고, 거기에 세균이 붙어서 막 대사활동을 하고,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휘발성 황화합물, 그게 입냄새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. 물론 그런 거하고 크게 상관없는 어떤 침의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생리적 구취라는 개념도 있거든요. 우리 조금씩 시간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없던 체취도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, 그때 잠깐 나는 입냄새도 우리가 생리적 구취라고 해서 그거는 병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거든요. 그거는 자는 동안에 아무래도 침이 좀 마르고, 특히나 입을 벌리거나 코를 골거나 하시는 분들은 더욱이 심하겠죠. 입안에서 자정작용이 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세균이 조금 더 많아지거나 그러다 보면은 아침에 잠깐 날 수는 있는데, 그게 또 이제 생활하고 물 마시고 양치질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줄어들어요. 그것까지는 병적으로 보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실제로 입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~90% 정도는 입안에 원인이 있는 거고, 입안에 어딘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 덩어리,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잘 닦아내는 게 첫 번째예요. 물리적으로, 기계적으로 닦아내는 거,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게 칫솔질이겠고, 근데 칫솔질만 해서는 당연히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 거는 치실이라든가 치간 칫솔이나 안에 이런저런 다른 기구들의 도움을 빌려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또 간과하는 게 혀 표면이나 구강 점막, 그런 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. 특히나 우리 혀는 굉장히 매끈매끈한 조직은 아니에요. 되게 다양한 유두와 돌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음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껴요. 일각에서는 혀 표면을 닦는 게 입냄새 개선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한데, 그래도 혀 표면에 설태라든가 그런 어떤 음식물 찌꺼기가 꼈을 때 거기는 세균 증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분명해요. 그래서 혀 클리너, 통 클리너, 이런 거, 혀 세정기, 이런 기구들로 혀도 이렇게 깨끗하게 좀 잘 닦아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하잖아요. 그럼 혀도 상처를 받아요.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는 않게. 그리고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담배, 커피, 이 조합은 정말 사실은 구취 입장에서는 최악이죠. 똥냄새 나잖아요. 음식물 찌꺼기, 양분이 될 만한 그런 음식물 찌꺼기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,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하기는 한데,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? 세균의 수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.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걸 쓰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문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은 꼭 나쁜 놈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 안에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야 이제 대사작용도 활발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항생제는 좋은 세균들도 그냥 죽여버려요. 그래서 항생제를 그냥 늘상 쓰는 게 아니라, 이 상황에서는 지금 세균이 너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그냥 총 공격을 해서 이 세균들을 무작정 줄이자라고 하는 게 항생제인 거고, 그 항생제를 우리 입안이나 이제 몸속에다 계속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내성이 생기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, 좋은 세균들도 죽어서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. 좋은 세균들을 자꾸 이렇게 잘 키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, 나쁜 세균들이 그렇게 이제 창궐하지 못하도록 좋은 세균들이 세지게 해주는 것, 그런 게 이제 유산균 요법이라는 거예요. 원래 우리 유산균 쓰는 게 전통적으로 변비,
뭐 이런 걸 해결하려고 많이 썼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꼭 이 장내 세균을 조절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부항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산부인과적인 영역에서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유산균요법을 활발하게 쓰고 있어요. 그러므로 인해서 입 안 그리고 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냄새를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많이들 이제는 알고 계시죠.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미 나 스스로 힘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이를테면 잇몸에 어느 정도 염증이 있다. 그거는 아무리 양치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거는 치료 영역으로 넘어가야죠. 그래서 치과에 꾸준히 다니시면서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을 하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를 해서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또 딱 막아놓고 그렇게 해야 구취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실제로 구취가 나냐 안 나냐 이거 검사하는 방법이 어떤 수치화해서 측정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직관 방법을 많이 써요. 직관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그냥 맡아보는 거예요. 치과 의사들도 환자분 입에서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이거를 그냥 맡아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은 말씀을 드려요. 환자를 위해서 저기 제가 치과 의사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입에서 냄새가 좀 나는 편이세요. 속상하죠. 속상하고 다시는 우리 치과를 안 올 수도 있어요. 그거를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 중요한 업무, 의무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그 구취, 입냄새의 원인과 해결법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요.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구취를 너무 가볍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그게 심리적으로 상대방한테 얼마나 불편함을 주냐, 얼마나 위축이 되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내 몸 안에서 병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. 암을 찾아내는 동물, 특히 뭐 강아지, 개, 암에 대한 냄새가 난대요. 그 개한테는.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무언가 안 좋은 상태가 있을 때 그게 냄새나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. 구취가 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치과를 먼저 와보세요. 그게 이제 치과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영역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. 지금까지 치과의사 송카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